네,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수중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는 동해상에서 함대함 미사일을 3발 발사하는 등 해군 전력을 동원해서 연일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방금 전해드린 대로 러시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간 윤상현 청와대 정무특보와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만났습니다.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내신 전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어제 전략 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잠수함, 이 수중에서 미사일을 쏘는 거에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개발 초기 단계로 보인다고 하지만 실전 배치까지 될 경우 큰 위협이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록 개발 초기 단계지만 우리가 위협으로 느껴야 될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북한의 이런 그 수중 발사, 이런 그 노력이, 실험 노력이 굉장히 가속도가 붙어서 추진되고 있다. 예. 작년 11월 달에 이제 지상 발사에 성공했거든요. 근데 불과 5달 만에 수중 발사 실험까지 성공을 했어요. 물론 3발 중에 1발만 성공했지만. 예. 이걸로 볼 때 이제 위협의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수중에서 발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상 발사 미사일도 고정 발사대가 아니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서 미사일 발사할 경우 탐지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수중 발사는 더더욱이 어려운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북한의 군사력 증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또 탐지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탐지하기 어렵다면 우리 군의 대잠수함 전력이 궁금합니다. 사전에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현 시점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북한의 이런 첨단 수중 발사, 이런 잠수함 미사일 이런 거를 예. 요격 감시 파괴할 수 있는 우리의 그 능력은 굉장히 빈약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이 상당히 그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이런 잠수함 발사 미사일 대응 능력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빨리 이 전력화 계획을 앞당겨야 되겠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한 10년 정도 내다보는데요. 향후 2020년대 중반에서 30년대 돼야 예. 이런 해상 그런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 체계를 갖출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대응 전력 체계를 빨리 조기에 앞당시켜야 되고, 특히 이런 수중 미사일 움직임을 수중 잠수함 움직임을 알 수 있는 그 첨단 해상 초계기라든가 첨단 음속 탐지기를 장착한 잠수함 개발도 빨리 앞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한미일 삼각관계는 현재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맺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내실화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탐지할 수 있는 군사적인 무기가 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최악의 경우에는 이 잠수함이 남해로 와서 남해상에서 지상으로 또 미사일이나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삼면이 남해뿐만 아니라 동해, 서해, 남해 다 삼면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잠수함의 어떤 이동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첨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우리 잠수함이 지금 현재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은 2,000톤급 그런 잠수함까지 거기에다가 수중 발사 그런 미사일을 장착하는 걸 연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최소한도 3,000톤급 잠수함을 빨리 가져야 되는데, 예. 현재로서는 이것이 상당히 지금 장기 계획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형 미니멈 3,000톤급 이상의 우리의 대작 능력을 갖춘 잠수함도 가져야 되겠고, 특히 이제 이 첨단 이런 북한의 수중 미사일을 탐지해서 요격해가지고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요격 체계를 첨단화시키는 그런 과제도 안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예. 북한이 이제 수중 미사일 발사를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사진 한 장을 내보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있었고요. 김정은이 해군 전력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공개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은이의 이런 현장 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진을 자주 공개하는데, 예.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단순하게 해군뿐만 아니라 육군, 해군, 공군 이런 모든 군의 지휘 체계를 확고히 하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진을 통해서. 그러면서 김정은이는 군대도 안 갔다 온 아주 젊은 지도자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군 지휘 능력이 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군을 지휘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군사 총사령
지휘총 사령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과시함으로써 예. 북한 주민들로부터 체제 안정 기반을 확보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해군 전력이나 공군 전력은 우리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전력에 비해서 좀 약한 걸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북한의 해군의 대남 그런 기습 공격 능력도 상당한 수위로 갖출 것이다. 앞으로 이런 거를 직접 본인이 챙기겠다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시킨다면, 예. 현재 우리 한국군은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서 이런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연합 상륙 작전, 이런 능력을 그런 보완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최근에 하고 있거든요. 이런 한미 연합 이런 해군의 이 대북 보복 응징 작전 능력에 대응하는 예. 북한의 해군 능력을 키우겠다. 이런데 김정은이가 직접 챙긴다. 이런 측면도 다목적적으로 고려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북한의 속내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헷갈리는 것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에 간 윤상현 특보가 형식적으로는 국가 원수입니다. 이 북한의 김영남 위원장을 만났다고 밝혔고요.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화면 전술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뭘까요? 우선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자기가 아직도 김정은이가 남북 관계에서 한반도에서의 어떤 평화와 안정 문제, 특히 남북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은이가 자기 마음대로 말하자면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대내적으로 과시하고 싶은, 쉽게 얘기해서 남북 관계의 주도권은 어떤 성격이 됐든 자기가 끝까지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일단 힘의 과시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런 힘의 과시를 통해서 일종의 이제 전형적인 벼랑끝 전략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현재와 같은 우리의 대북 일정한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의 전환을 유도해가지고 결국은 북한이 기대하는 5.24 조치의 해제라든가 금강산 관광의 재개, 이런 거와 같은 이런 한국의 강한 원칙적인 정책을 말하자면 변환시키는 모멘텀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군사적인 우여, 힘의 과시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상현 특보와 김영남 위원장이 서로 만났는데 어떤 의미 있는 대화들이 오갔을까가 참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번에 이제 윤 특보가 김영남이를 만났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은, 예. 특별히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될 만한 상당한 수준의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자 정상회의에 특사 자격으로 참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북한은 김정은이가 가려다가 김영남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성만 가진 인물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정치 체제 내에서 또 남북 관계 안에서 김영남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중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 있는 얘기가 오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러시아 그 전승절 다자회의에 참석한 자격으로서의 어떤 덕담 수준, 이 정도의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덕담 수준이지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계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현재의 남북관계의 특징이 첫째로, 네. 남북관계의 어떤 정세 국면에서 윤상현 특보가 다자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북한 내에서 대북관계에 영향력이 없는 김영남이를 만날 때, 예. 우리 정부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최소한의 성격의 메시지라도 줬다면 그거는 우리가 너무 성급한 남북관계에 대한 주장을 밝힌 것으로 해서 오히려 북한 측한테 역이용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 역이용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어떤 공식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보고, 예. 이 정도는 했을 겁니다. 이제 북한 측의 어떤 예상되는 이런 현지에서의 어떤 그런 외교적인 행태, 대남 행태를 가지고 윤상현 특보한테 사전에 우리 정부 측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네. 라는 차원의 어떤 브리핑 정도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고 받았을 가능성, 의미 있는 메시지를 우리 정부가 줬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속에 윤상현 특사와 김영남 위원장이 만났는데요. 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전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